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여론조사에 선거로 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거와 역사, 지식 배터리맨들이죠. 자, 함규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힌트 드릴게요. 전화를 걸겠습니다. 띠띠띠띠띠. 이 전화는 대통령, 잠깐만, 아직 안 받았잖아요. 잠깐만, 다시 할게요. 띠띠띠띠띠.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 전화는 대통령 선거. 여보세요. 너무 매정하게 끊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촬영해야죠. 촬영해야 되니까. 평소에 이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끊으시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선거 여론조사라 함은 공직선거법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측하는 설문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 이걸 바로 선거 여론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선거 여론조사 언제 있었던 건가요? 모양이 조금 비슷했던 거는 미국에서 1824년에 대선 때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해리스버그 주민들이 인기 투표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대선 후보가 앤드류 잭슨하고 존 퀸시 애담스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앤드류 잭슨이 조금 앞섰지만 실제로는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어서 예측하고 실제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모습하고 보면 좀 비슷한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뭐 직접 방문을 하고 뭐 만나봤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종의 질문을 해서 직접 답안을 받아내는 지상투표식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스트로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이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만 이때부터 이제 여론조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스트로가 밀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휙 던져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다고 해서 여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또 어떤 내용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걸 하면은 그걸 다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적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여론조사 시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된 걸까요? 역시 미국인데 이제 1936년이 어떤 분기점이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때도 대선이 있었고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하고 공화당의 엘프리드 랜던 두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리터러리 다이저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스트로폴 방식으로 즉 엽서를 띄워서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적으세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아서 이걸로 통계내는 그 방법을 고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보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하니까 자동차 등록 명부를 입수해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전화 등록자들한테 다 보내고 이렇게 엽서를 보내서 무려 136만 명의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지지하느냐. 한편 그때 갤럽이라고 지금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아직 좀 신생에 가까웠던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훨씬 적은 숫자 1,500명이지만은 직접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 면접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야기하신 게 앞서서는 숫자가 좀 많았잖아요. 200만 명. 236만, 236만 명.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갤럽 같은 경우는 1,500. 1,500. 아무래도 숫자가 훨씬 더 많은 200만이 넘는 그쪽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200만 명이 넘게 조사를 한 기록에 따르면은 랜던이 57%, 루즈벨트가 43%. 그러니까 랜던이 우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500명만 조사했던 갤럽은 랜던이 44%, 루즈벨트가 56%. 두 여론조사 기관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결과는 갤럽 쪽에 훨씬 더 가까워서 38대 62로 루즈벨트가 당선이 됐던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 여론조사가 더 정확했어요. 그 260만이라는 숫자는 많지만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잡지 보는 사람, 그다음에 자동차 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전화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좀 당시로서는 미국에서 좀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바람에 정확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는 그 갤럽 방식을 택해서 그 여론조사가 현대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통계적인 여론조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통계는 사실상 과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맹점이 있는 거예요? 통계를 뭐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뭔가 한데 몰아서 그래서 어림잡아서 따진다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어림잡으면 뭐 대충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네, 좀 그까이 이렇게 거 생각을 그냥. 해보자 뭐 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민심을 실제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함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었죠. 우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누구 이번 대선에서 누구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집 전화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밤에 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 전화를 걸게 되는데 그러면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전화보다는 이제 무선 전화를 우리가 좀 대부분 갖게 되니까 무선 전화 쪽으로 바뀌는 쪽으로 좀 옮아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유, 일하는데 바쁜데 여론조사기입니다. 바빠요. 해가지고 바로 끊어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설문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치의 이제 선전상이었던 괴벨스가 자기는 어떤 여론이든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통계의 기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함정과 위험성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통계가 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통계를 사용해서 선거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좀 정확도가 쏙쏙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21세기 같은 경우도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니 이걸 뭐 있는 그대로 믿어도 돼? 이런 좀 그 의심 섞인 눈초리들 그리고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트루먼 효과 들어보셨어요? 트루먼 효과 정확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루먼 대통령을 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1948년에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민주당의 트루먼, 공화당의 루이 이 두 후보를 놓고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던 막판 거죠. 뒤집기. 예, 그래서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트루먼이 20%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이 시기면은 앞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과학화되었던 그러니까 표본을 잘 추출했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뒤집기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뒤집혔어요. 그렇게 뒤집혔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신문 같은 데서는 이미 다 준비를 예, 해놨겠죠. 예, A 플랜, B 플랜을 다 준비를 그쵸.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정도면 압도적이다.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좀 줄어들지언정 당연히 루이가 당선이 되지 하면서 이거를 아예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배포가 돼버린 겁니다. 당시 이제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보고 이 신문을 배포를 해버렸는데 결국은 4.4% 차이로 트루먼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 신문을 이제 트루먼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딱 들고서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급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이면서 동시에 오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정치사의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미세하긴 하지만 뭐 힐러리 클린턴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는 사실은 클린턴이 좀 유리할 거라고 봤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뒤집혔고,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 그래도 유럽에 남겠지, 연합에 남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브렉시트가 통과가 돼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거를 보면은 참 어렵구나, 여론조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인터넷 발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인터넷만 봐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여론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통계 기법보다는 여론조사를 통한 통계 기법보다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빅데이터. 통계를 써서 그냥 구글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써서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자. 그런 쪽이 최근에 와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2012년 대선 때 오바마 당시 당선자라고 하는데요. 또 그것도 또 문제점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트렌드 분석인데 결국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어떤 후보자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뭐 좋아요 같은 거,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좋아요 같은 거 누른 쪽이 그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셈인데 그게 꼭 선거 결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제일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출구조사도 한단 말이죠. 선거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출구조사는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해가지고 선거법적인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직접 투표할 사람이 투표 안 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할 것입니까 해서 전체적인 한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는 그런 여론조사가 되니까 상당히 좀 그 두 가지의 성격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보자면 사람의 마음을 또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론조사 연락을 받으면 A라는 사람을 생각을 했다가도 일주일 뒤에 또 바뀌면, 만약에 일주일 뒤에 다시 저한테 여론조사가 오게 되면은 그럼 B라는 사람을 또 지지하는 쪽으로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그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A를 뽑기로 했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B를 찍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브래들리 효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브래들리도 사람 이름이에요? 1982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톰 브래들리,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조지 드쿠미지언, 이 두 사람이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투표일 전까지는 브래들리 후보가 앞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또 사실은 이제 또 어느 정도 격차가 있으니까 톰 브래들리가 당연히 이기겠구나. 조지 드쿠미지언을 누르고 당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졌어요. 왜요? 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샤이 보수 또 뭐 샤이 진보. 드러내지 못하는. 드러내기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보수 지지 이런 식으로 속마음과는 다른 식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브래들리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백인인데 흑인을 지지하는 것이 조금 꺼림칙하다,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와는 다른 식으로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좀 다른 케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와일더 효과니 딩킨스 효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빗나가기도 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우리 한번 알아보자,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가령 지금 대선 기간이다, 대선 후보들이 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정책을 발표했더니 여론조사에서 그 사람이 쭉 미끄럼을 탔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구나. 정책을 이제 수정해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됐다면은 자기가 내세운 거는 전부 다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게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처음 이런 선거 여론조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이 처음 들어왔던 게 1974년이고 간간히 이제 여론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는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를 3일에 걸쳐서 대선 있기 5일 전부터 이제 조사를 했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대로 된 선거 여론조사의 처음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내용을 미리 발표 안 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87년 당시 투표가 끝난 6시에 발표를 했는데 또 왜 그런지 외신에는 나갔는데 국내 언론은 그 다음날 아침이야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누가 당선될 것이다고 맞췄지만은 그 선거가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아마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여론조사를 좀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밴드가 빠바바빵빵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령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후보가 훨씬 높게 나온다. 근데 아직 선거 초반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처음에 높게 나왔다 그러면 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쪽인데 이쪽은 가망이 없나 보다. 나 투표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그냥 좀 앞서는 사람한테 붙어야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선도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역설적으로는 또 언더독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좀 저 후보가 좀 불쌍하네. 그때도 나왔는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동정표라도 좀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는 반대로 민주주의에 별로 좋은 효과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공직선거법 108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거 기간에 앞서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공표는 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정답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또 그런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거 여론조사 이외에도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뭐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찰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 방법도 있겠고 그 정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굉장히 많은 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뭐 병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누군가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최초의 조사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시작됐어요?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한 기원전 4세기 정도인데 캔소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어에서는 두 가지의 어원이 돼요. 하나는 센서십, 그러니까 이제 검열, 어원도 되고 또 하나는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조사, 그 어원도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걸 둘 다 했거든요. 이 사람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감찰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여론의 동태를 포함해가지고 인구 뭐 호구조사 그런 거를 다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로마 인구가 얼마고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노예 몇 명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분위기가 뭐 요즘 와서 갑자기 그리스풍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로마식보단 그리스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로마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통계적인 의미 그리고 또 풍속적인 의미 그런 거를 다 감찰하고 그걸 개혁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한 거죠. 그래서 한 2, 3년마다 그런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캔소르를 겸임하게 되면서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호구조사 이런 것이 유명한 호패법이 있죠. 이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시작돼서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금과 다르게 약간 이제 그 세금을 걷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병역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또 요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일본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쇼쇼인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 장적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촌주가 그러니까 장정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또 노비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가축의 숫자라든지 유실수 이런 숫자들을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라 때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호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어떤 그 생산물보다도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였으니까 각 집에는 호구 단자가 있고 또 호구에 해당하는 호적 대장이 또 자리를 잡아서 세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썼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그런 어떤 전통은 꽤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론조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거리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에서 선거 여론조사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1987년에 이 선거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지도자를 뽑아왔는데 1987년에 처음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 이건 조금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네. 그거랑 비슷한 어떤 여론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23년에 어떻게 보면은 1923년. 선거 여론조사 비슷한 모습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자신들이 신문이 이제 지령이 1000호가 되는 거예요. 네. 큰 이벤트를 걸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금 1000원을 걸고 현상 공모를 합니다. 소설, 그 다음에 각본, 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를 했는데 더불어서 이것만 하면은 이걸 낼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더불어서 당대의 이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 초유의 새로운 실험 해서 민중의 지도자를 한번 선출해 봅시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쪽지에 적어서 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를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기가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1위부터 쭉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꽤 여러 사람이 나왔고 그중에 뭐 한 표, 두 표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그다지 지명도가 없으니 1위부터 5위까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리자면 이승만 49표, 최린 25표, 안창호 22표, 최남선 18표, 소재필 17표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나갔네요. 보니까 친일파라고 불렸던 인물도 있네요. 예, 뭐 최린이나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가 1923년이잖아요.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 있었으니까 당시 이제 3.1운동 민족 대표로서 최린과 최남선이 모두 최남선은 또 그걸 독립선언문을 직접 기초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 민중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제가 집요하게 회유를 했겠죠. 우리 변절하고. 1930년대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다 변절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외의 사람들, 그냥 이승만이라든가 서재필 같은 사람 다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의 마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기준으로만 가지고 그때는 친일파도 많은 지지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흥미로운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당대에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와 같은 어떤 투표를 하게 됐다라는 것들은 의외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920년대가 일본이 그러니까 신문을 이제 그 발행하기 허락했던 거는 문화통치라고 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 문화통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민족의 분열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민중의 지도자가 뭐 A라는 사람이 됐든 B라는 사람이 됐든 누가 독보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총독부로서는 이게 정말 마뜩지 않은 거죠. 이런 걸 왜 하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신문사에 압력을 넣어서 이 기사도 삭제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여론조사 그러니까 표가 몇 표 안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천 표씩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나왔던 이유는 추가의 여론조사도 막았다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부가 그야말로 총독부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뭐 좀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만약에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으면 계속 됐을 거고 이런 조사가 이제 다시 펼쳐지는 거는 이제 광복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미 군정에서도 이와 같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제 서울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고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 군정에서 이제 군정의 어떤 통치 자료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자협회에서는 보이는 대로 물어보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사실은 그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국가의 건설, 새로운 어떤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거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역사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이모저모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 줄 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요. 예,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잘 안 들리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론조사는 선거, 작은 선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큰 선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가 되고요. 여론조사는 그 전에까지 이렇게 뭔가 좌표를 맞춰가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들, 어떤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작은 선거다.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목소리들 하나하나를 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 인물 꼽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수님부터 좀 꼽아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한 데서 계속 등장했던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최초의 좀 과학적이고 이렇게 현대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1936년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발견된 그 트루먼 효과가 나왔던 그렇죠. 1948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선 여론조사였던 1987년의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다 이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조지 갤럽인데요. 예, 미국의 이제 통계학자이자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신문기자로 출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공부를 다시 하겠다 싶어가지고 학위를 받고 신문학이나 이제 광고학 등으로 이제 여러 군데서 강의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선 또 다시 뭔가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그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또한 이제 정치 면에서도 역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조사에 굉장히 이 사람이 목숨을 걸었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 여론조사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의 갤럽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936년의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의 중심이 되는데 48년에 실패를 하고 트루먼 당선을 예측 못하면서 거기서 다시 기법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고심을 했죠.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87년 선거에 있어가지고 좀 앞서서 1974년에 국내에서 여론 기관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거를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갤럽하고 조지 갤럽하고 계속 교류를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기술은 어떻고. 그래서 아예 79년에는 한국 갤럽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한국 갤럽이 1987년 대선을 앞두고서 당시 이제 2,000명을 사흘 동안 이제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선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 조지 갤럽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갤럽, 조지 갤럽 꼽아주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17만 명을 대상으로 공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그 생각을 하면은 세종대왕을 호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른 시간에 세종대왕을 해서 네. 다른 인물을 꼽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영조 때 호조 판서를 역임했던 정홍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정홍순. 네.
앞에서 이제 인구 센서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그런 역할을 했던 관청이 바로 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그런 관청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통계청을 포함한 여러 관청들이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전부 다 호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조에 대표적으로 수학만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만 모여 있는 관청이 있거든요. 그런 관청이 이제 산학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선시대도 역시 굉장히 고등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국가 정책을 펼쳐 나갔고 그 중심에 이제 호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호조의 판서를 역임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망이 높았던 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홍순이라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일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모자를 그 기름으로 된 갈모라고 하는 걸 2개를 쓰고 갑니다. 요즘은 지금 우산을 2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 맞네 하면은 하나 내주고 그거 다음에 갚아요. 우리 집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도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빌려주고 어느 날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호조에 있는데 그 사람이 관료로 온 것을 본 거죠. 우리 호조는 정직함이 생명인데 당신은 안 되겠소 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영조 때부터는 뭔가 국가에서 일을 시킨 품삯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홍순 대감하고 좀 친했던 일꾼들이 있나 봐요. 오늘은 힘들었는데 더 쳐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했겠죠. 아니 그래도 얼굴을 익힌 게 몇 년인데. 그런데 정홍순 대감이 제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품삯을 높여줬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다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의 이제 국가 재정과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파악했다면 좀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선거 인물은 정홍순 호조판서 영감님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거 인물까지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요. 결국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의 첫 단추, 선거 여론조사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